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언론인인가 이분이 진단하기로는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한국은 골 때린다는 거예요.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 중에 해리스든 트럼프든 아메리카 호스트라는 거죠. 코리아는 넘버 10. 아니면 생각조차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해리스나 트럼프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일본보다도 하층으로 보면서 일본에 귀속돼 가지고 소위 인도태평양 지구의 부속품처럼 역할을 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도구처럼 생각하지, 일본만큼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고,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도 뭐 언제든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기존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더 한국에게 유리하냐 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한 기사가 있는데 그걸 좀 살펴봐야 여러 가지 의구심을 좀 떨쳐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딱 그 감이 말이죠. 제가 방송을 요맘때쯤 해서 시간을 보면 딱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반 돼. 그 아주 묘하죠. 제가 뭐 그걸 구분하고 시간을 재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딱 요쯤 돼가지고 시간을 보면 끝날 때쯤 되면 1시간 반인데 아마 오늘은 한 2시간 채워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해리스의 공통점, 한국은 이래저래 큰일 났다. 그 강명구의 뉴욕 직설, 강동구의 뉴욕 직설,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이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외교 전략, 이걸 아까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꽤 일리가 있고 우리가 말하자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그런 언급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미국 국민들이 대선 토론하는 거 지금 시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10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첫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이 토론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의 친구가 물었다. 누가 이기고 있어? 순간 답하기가 어려웠다. 개인적으로는 카밀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이겨주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선뜻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토론 중에 누가 우세한가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고 한 번의 토론으로 대선 승리를 점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물었다. 누가 이기길 바라냐? 답이 없다. 친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진지한 질문이라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재차 물었다. 평소 한국 정치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인 친구는 트럼프가 진짜 싫다고 했다.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제멋
멋대로인 듯한 그 꼴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리스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나마 한국에선 더 나을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친구는 방위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중요시하는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한국의 안보에 더 나을 거라고 했다. 평소 한국 정치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친구에게도 물었다. 누가 되길 바라냐? 트럼프가 되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한국이 미국에만 너무 의존하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좀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했다. 다만 그가 되면은 경제적 충격이 너무 클 것 같다고 염려를 했고,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서 해리스가 되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간단한 대화였지만은 느끼는 바가 컸다. 사람들은 자기가 익숙한 이념의 틀과 세계관으로 세상을 일관되게 이해하고 싶어 한다.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나라마다 그 처한 상황과 맥락이 다르니까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잣대로 나라 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더더욱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해리스는 분명 트럼프에 비해서 훨씬 더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세력을 대변하지만 외교 정책은 훨씬 더 온건하고 동맹을 중시한다. 반면 트럼프는 분명 보수당인 공화당 후보지만은 그가 대변하는 외교 정책은 예전 공화당의 동맹 강화가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주의와 민족주의적 입장에 더 가깝다. 한국 입장에선 이런 때일수록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균형 잡힌 외교 전략에 대해 생각해 볼 때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글로벌 패권 유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 그리고 강한 국방력을 위한 수단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국방부, 국무부, CIA, 중앙정보국 등 주요 기관들은 미국의 국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괄된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급격히 바뀌지 않는다. 이번 대선 토론에서도 트럼프와 해리스가 외교 안보 정책에서 큰 차이를 보인 듯 하지만은 사실은 공통점에 더 주목해야 된다. 두 후보 모두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영향력 유지를 중시한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해리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 보호를 강조하지만 두 사람 모두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며, 해리스는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인플레이션 악영향을 지적했지만은 결국 중국의 부상은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서로 이루는 거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고, 차이는 그 방식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경우 본인 집권 시 왕처럼 군림하며 워싱턴의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 오히려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이 포위되고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미 대선 그 전국의 화려한 수사 이면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과 그들의 침묵의 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한국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논할 때 국무부보다, 그러니까 외교부보다 국방부와 CIA 같은 안보 및 정보 관련 기관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점을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교보다 국방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한국의 외교를 펼친다는 얘기죠. 단적인 예로 워싱턴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된다. 대다수가 CIA나 국방부 출신이다. 이들도 한국의 정책 네트워크처럼 자금과 인적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얽혀있어서 개인의 개인적 발언이 어렵다. 따라서 그 정책 네트워크 전체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 교체로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다. 대통령이 교체됐다고 해서 시스템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한미 간 가장 첨예한 이슈도 항상 안보 문제였다. 경제 문제조차도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개방형 통상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패권 전략과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추진된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도 마찬가지다. 이들 안보 및 정보 관련 종사자들의 오랜 목표다. 이는 특정 정부의 일시적 정책이 아니라 국방부, CIA, 군사복합체, 그리고 이들과 긴밀히 연결된 워싱턴의 정책 네트워크가 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장기 계획이다. 거기에 우리는 부속품일 따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든 지속될 수 있는 전략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도 이러한 큰 틀을 이해한 바탕 위에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균형과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로 해오고 있다. 한미의 협력은 물론 중요한 장기 전략 과제다. 그러나 윤 정부는 서두르며 외교적 레버리지까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국익증진에 소홀했다. 특히 한일 관계 개선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를
지나치게 쉽게 양보한 점이 대표적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불분명하게 만들었고, 이는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일지 몰라도 향후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물론 국내적인 반발로 차기 정권에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소지를 남겨놓고 있기도 하다. 만일 윤 정부가 조금 더 전략적인 인내를 발휘했더라면 미국의 중재를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원했고, 이는 우리가 유리한 협상을 이끌 기회였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그걸 지렛대 삼아서 유리한 조건을 미국으로부터 외교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건데, 너무 쉽게 그냥 일본한테 덥석 윤석열이가 모든 걸 무장해제했다 이런 얘기예요. 유리한 협상을 이끌 기회였다. 그러나 윤 정부는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국익을 고려하지 못한 외교적 실책을 범했다. 정말 올바른 분석 같아요. 최근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협력도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듯 보이지만 미국의 군사기술 제재 완화나 방산기술 협력 확대 등 자강을 위한 실질적 조치는 부족하다. 군수 편제 위주, 정보작전 능력 미비의 현실도 큰 개선이 없다. 한일 관계 개선을 대가로 미국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분야다. 서두르다 정책 수준이 엉켜서 우리가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미국 내에는 일본 우익의 역사 수정주의에 반대하며 일본의 정쟁 책임과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한미일 협력 강화와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군사안보에 지나치게 치우친 접근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지역 내 위상과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한미일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한 흐름과 세력으로 존재한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신냉전을 가속화하려는 입장도 있지만 아예 이에 반해서 경쟁력 공존을 통해 미중 관계를 관리하고 안보 경쟁만으로 모든 미중 관계를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 월가의 금융 세력, 중국과의 교역에 이해 관계를 가진 농업주 의원 등 역시 중국과의 경쟁력 협력을 추구하는 주요한 세력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트럼프와 해리스의 당선 여부를 두고 각자의 정치적 정황에 따라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한미 관계를 단순히 이념적 틀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한계가 있다. 국가 안보와 경제 그리고 동맹 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이념이나 관점에 의존하지 않고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닌 실리를 위한 외교적 균형이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윤석열식 외교는 맹목적으로 미국에 딸랑딸랑하는 외교였다. 여기서 분석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분야가 있는데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라 하는 게 미국이 오랜 동안 견지해온 외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넣거든요. 그 얘기를 덥석 그냥 미국의 얘기를 이 경험도 없이 집권한 윤석열이가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다 어쩌다 언제나 한미동맹 강화를 안 했습니까? 어느 정부에서는 다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군사동맹으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북한하고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일본하고 잘 지내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말하자면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 같은 건 대법원에서 엄연히 배상 판결을 났는데 그걸 일본 정부, 일본 기업한테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라는 방법을 택해서 거기에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왜 그렇게 일본하고 외교에서 약자 외교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는 걸 이 저자는 역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미국에는 그 자기 미국 우선주의 정책도 있지만은 대중관계 또는 인도 태평양 관계 이런 관계에서 꼭 한국을 군사적 부속품으로만 여기서 써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서 경제적 협력, 공존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해주는 순수한 지한파도 있다. 이런 점도 그 언급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이런 분야는 딱딱한 분야지만은 우리가 그 대미 외교 사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방력이고 독자적으로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게 어디에선가 미국의 손아귀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받고 사는 건 틀림없어요. 약소민족이라는 거고 미국은 초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소국의 서름을 우리는 그냥 국민들한테 안 보이는 거지 그 슬픔을. 그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뒤받은 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 와 한번 해보자 했다가 그냥 안 보이는데 여기저기서 얻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프간 파병도 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노무현이가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미국의 강공에 의해서 한 거예요. 강공에 의해서. 한국은 아무리 독자 생존한다고 자존심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미국이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쪼물딱거려요. 거기에 우리는 순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약소국의 서름이죠. 이제 여기에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대일 관계, 한일 관계에 말하자면 우호적 관계를 하고 지냈으면 하는 게 미국 정부가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협정 같은 거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한일 정보 협력 체제 같은 거잖아요. 지소미아.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한테 방위비 올려 돈 더 내놓으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해리스가 되면은 뭐 현상은 유지하더라도, 그러나 대한민국에 대한 커다란 매력을 가져서 뭐 특별히 우리한테 선물을 줄 그럴 정책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스가 되면 좋으냐, 트럼프가 되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개 보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당장 군사적 그 압력을 받잖아요. 주한미군 뭐 철수해 버린다. 솔직히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소위 핵우산을 받쳐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북한이 핵무기에 공고하다 뭐 해서 우라늄 그 시설을 어제 다 깠잖아요. 그게 미국한테 보여주려고 말이죠. 이걸 견줘서 비춰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북애들의 먹잇감이잖아요. 핵우산이 없는데 재래전쟁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재래식 전쟁은 핵포탄 하나면 그냥. 그런데 같은 동족 간에 인류 말살 수단이 핵을 쓰리라고는, 그런데 누가 합니까? 저 무도한 정권이. 그게 바로 김정은 정권이죠. 그래서 화해협력, 이 단어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하는 게 국익에 여러 가지 좌우가 되는데 판단은 안 서요. 트럼프가 되면 좋을 것인지 해리스가 되면 좋을 것인지. 근데 지금 일단은 해리스가 반전을 해서 여론조사 지표가 53%, 트럼프가 24%. 그러니까 TV 토론 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만 보면은 해리스가 유리한 것 같은데, 미국 선거는 그 특색이 있어가지고요. 앞서가는 것 같아도 좀 힐러리도 그랬고, 예전에 그 부통령 누구죠? 세계 그 인권운동가로, 하여튼 그분도 득표수로는 이겼어. 근데 미국 선거의 특수상 표수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선거